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음에도 제약주의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2일 최대 90%에 달하는 약가 인하 행정명령을 냈음에도 제약주의 주가는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날 약가 인하 발언에 크게 떨어졌던 제약주가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반등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는 더 낮은 약값을 의무화할 명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미국의 제약주인 머크와 화이자 또한 반등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주가 변동에 대해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알테오젠의 주가는 전장 대비 3.57% 상승한 34만 8천 원에 펩트론의 주가는 13.8% 상승한 19만 4,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휴전 소식에 방산주의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하 협의 소식이 전해지며 관세전쟁의 수혜주였던 방산주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의 관세 피난처로 방산주가 혜택을 보고 있었으나 이번 무역 합의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러우 전쟁의 종전을 제안하며 오는 15일 휴전 협상이 예정된 게 방산주의 하방 요인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전장 대비 1.95% 떨어진 80만 4천 원에 현대로템의 주가도 1.57% 하락한 10만 6,6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진칼의 주가가 호반그룹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급등했습니다. 호반건설이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 확보에 나서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진칼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치솟았습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한진칼 지분율은 기존 17.44%에서 18.46%로 증가했습니다. 호반건설은 한진칼의 2대 주주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의 한진칼 보유 지분이 조원태 회장의 지분과 1.5% 차이로 좁혀지며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진칼의 주가는 상한가인 11만 5,900원까지 상승해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하고 내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합니다. 갤럭시 S25 엣지는 정교한 설계와 경량화를 통해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얇은 5.8mm, 무게 163g을 구현했습니다. 색상은 총 3가지며 256GB와 512GB의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 가격은 각각 149만 6천 원과 163만 9천 원입니다. 문성훈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사업부 개발실 부사장은 갤럭시 S25 엣지는 단순히 얇은 스마트폰이 아닌 엔지니어링의 혁신을 담은 제품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슬림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애플도 오는 9월 초박형 모델인 아이폰 17 에어 출시를 예고한 만큼 초슬림 스마트폰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 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양지수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코스피는 약세로 전환하기도 했고요. 또 코스닥 역시나 1% 넘는 강세 흐름 보였지만 이 강세가 좀 낮아지기도 했던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코스닥이 강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30%로 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로 관세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선반영이 좀 됐던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어제 발표 이후에 이 넥스트레이드에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20만 닉스를 다시 한번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했던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SK하이닉스를 1,630억 원 담아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주체이기도 했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미중 관세 전쟁 90일간 휴전에 돌입을 했다.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 섹터를 좀 살펴보면 그간 하방을 눌렀던 이유는 이 불확실성인데 90일간 휴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는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90일간 이 전기차, 반도체 또 AI, 히토류가 핵심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삼성증권 측의 리포트가 오늘 좀 나왔었는데 반도체 부품 관세의 강세랑 강도랑은 관계없이 발표 시점이 좀 특정이 되면 그래도 반도체주에 대한 흐름이 좀 들어올 것이다.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또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붙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 어제는 이 투톱이 강했다면 오늘 소부장에도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 종목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6%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테스 같은 경우도 4%대 강세, 태성 강했고요. SK하이닉스와 TLB 같은 경우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던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고점 대비해서 반도체 섹터는 정말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관세 문제,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은 주도주로 다시 한번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을지 뒤에서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또 AI 반도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유리기판이죠. 오늘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기 모멘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튀어 올랐었는데요. 이 삼성전기 측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벤더사들 최종 확정을 하고 유리기판 양산 준비에 돌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제조시설을 마련했던 만큼 대부분 이 벤더사들도 국내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풍풍이 한 바퀴 돌았던 모습이었고요. 2027년 양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국내 기업들도 살펴보면 SKC 같은 경우도 올해 유리기판 상업화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고 또 자회사인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2025년에 양산을 하겠다라는 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 또 LG 이노텍 역시나 속도를 좀 붙여가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요. 구미의 파일럿 공장을 통해서 이 시제품 양산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죠. 글로벌 기업 역시나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텔 측에서는 이제 작년에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30년에 유리기판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리기판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그런 수요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와 함께 유리기판에도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흐름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은 대장주 SKC 같은 경우는 오늘 0.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밖에 캠트로닉스, 자비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흐름이 약했습니다. 그간 많이 주목받았던 만큼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시세가 조금 나지 않았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 앞으로 추후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이어지는 애프터마켓 시간에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네, 애프터마켓과 함께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을 위한 대비 시작해 보시죠.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략들 챙겨주실 분,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에서 좀 봐야 될 이슈들,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 두 가지 준비해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이슈들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지난번부터 미중 관세 협상에 반도체 리스크 해소? 네, 어제 미중 관세 관련해서 발표가 나오면서 반도체에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물론 오후장 들어서 그 상승 탄력은 조금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가져와 주셨을까요, 파트너님? 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90일간의 휴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 1분기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된 이유가 중국 쪽에서 이 미국의 관세 문제가 이슈화 되기 전에, 즉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먼저 재고를 가져가겠다고 급하게 땡겨가면서 삼성전자 D램의 수요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굉장히 큰 가격 상승, 그러니까 D램 자체의 그 고정거래선에 대한 가격을 높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다라는 말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좋아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여기와 관련된, 즉 작년에는 HBM3에 대한 양산을 못해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 D램 시장에서 1위 수익성면 따지면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죠. 근데 올해 2025년은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HBM에 대한 이 엔비디아 납품이 하반기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외에 HBM 외에도 뭐 CXL 반도체나 또 유리판 다양한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한 이 제품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XL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양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연구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상반기 중에 그 CXL 1.0 버전과 2.0 버전에 대한 이건 테스트가 이미 끝났고 드디어 양산을 위한 CXL 3.0 버전에 대해서 이 개발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 1분기부터는 CXL 3.1에 대한 이 양산에 들어갈 거라고 삼성전자가 밝히고 있고요. 여기는 SK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양산을 할 거로 보입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일찍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관련된 분야의 이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한 두 가지 종목 좀 찍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TLB입니다. TLB는 이 PCB 쪽의 업체인데요. 대덕전자에서 떨어져 나온 그 분사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성능 하이엔드 제품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고 이 회사가 TLB가 이 다양한 이 PCB 업종에서 그 고성능 하이엔드 제품을 계속 개발을 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다 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쪽하고 PCB나 CXL용 PCB를 이 업체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좀 비싼, 단가가 비싼 제품들을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후전공 검사 장비 PCB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덕분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당연히 SSD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그 SSD에 대한 PCB를 이 업체가 이 TLB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업체이고 네오셈이라는 업체가 돼 있는데요. 어떤 네오셈도 이것도 반도체 쪽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역시 검사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네오셈도 나름대로 이제 SSD 검사 장비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 SSD가 왜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되고 이 네오셈도 역시나 삼성전자 쪽에다 검사 장비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리고 또 CXL 3.0에 대해서 이 네오셈은 올 하반기에 이 3.0 검사 장비를 완성을 시킬 거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내년 초에는 상용화를 하겠다고 삼성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CXL 하면은 사실 지난해부터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잠잠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내년에 양산 모멘텀이라는 게 붙으면 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TLB 그리고 네오셈 두 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우리 파트너님의 최선호주는 어떤 게 될까요? 역시나 이제 TLB 쪽이죠. TLB는 이 메모리 반도체 3사, 우리 세계적으로 뭐 여전히 삼성전자가 1위라고 하고 2위는 SK하이닉스라는데 작년에는 좀 역전을 했죠. 그리고 3위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런 이 세 종목, 세 회사를 모두 거래하는 게 바로 이 TLB입니다. 그만큼 TLB는 고성능 PCB를 만드는 업체고 그 신뢰도에서 굉장히 높은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TLB는 한번 CXL 반도체가 양산을 태울 때 거기에 PCB를 이 세 회사 모두 납품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죠. 그만큼 TLB의 기술력에 대해서 이 신뢰하는 이런 그 반도체 업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TLB의 성장성은 여전히 뭐 HBM에서도 검증이 됐고 CXL에서도 또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TLB를 길게 보시면 지금이 양산을 태우지 않은 지금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TLB는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요. 그렇지만 내년에 이런 모멘텀을 받게 되면 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전략들 세워주셨으니까요.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 TLB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화면을 통해서 열어보시죠.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 등장, 유리기판. 네, 유리기판 사실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진짜 게임 체인저다, 시장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유리기판 역시나 반도체가 조금 약해지면서 같이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조금 훈풍이 불었던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오늘 유리기판 가져와 주신 이유도 역시 조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 유리기판은 우리 AI 반도체가 이 고집적, 지금 반도체 칩 안에 여러 가지 칩들이 집적이 많이 되다 보니 발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발열 때문에 이 집적도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 소재로 유리기판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양산을 태워야만 AI 반도체 가속기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시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핵심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유리기판. 사실 앞서서 이슈로 좀 전달해드리기도 했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단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소재 또는 기판이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을 좀 볼 수 있을지 선별적으로 접근해 봐야겠죠. 종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KC 그리고 심텍 두 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SKC 하면 뭐 대장주니까 말해 뭐인 것 같고요. 또 심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두 종목 오늘 가져와 주신 이유 어떻게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그 SKC 같은 경우는 지난 CES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이 그 엔비디아 박스를 이제 부스를 찾아가서 엔비디아 젠스랑 CEO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SKC 부스로 돌아왔죠. 그때 팔고 왔어. 이 한마디를 하면서 시장에 그 핫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런 그 우리나라 이 반도체 쪽 이제 유리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대기업들 중에 LG노텍도 있고 삼성전기도 있고 그다음에 SK그룹 계열사인 SKC도 있습니다. SKC는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양산 모델을, 양산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데가 SKC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CES 2025 1월 달에 있었던 그 전시회에 실제 실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LG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이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이미 팔 수 있는 그런 양산 모델, 양산 소재를 갖고 SKC는 유리기판을 들고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핫해졌는데 역시나 상반기 중에 양산을 태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샘플을 제출을 해서 엔비디아에서 이 제품을 갖고 자기네 AI 가속기 다음 후속 모델을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케이 되면 바로 양산을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C가 가장 먼저 유리판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열받았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원래는 유리기판을 책임지기로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직접 유리기판을 만드는 소지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에서 SKC가 과연 양산을 먼저 태우지만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을지는 삼성전자와 SKC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C는 기본적으로 또 동박을 또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계열사를 갖고 있고 그 동박 쪽에서 이번에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또 지급받기로 했죠. 그래서 SKC는 이런 똘똘한 자회사들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이고 현재 한계에 도달했거나 이제 성장성이 없는 사업 분야들을 직접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SKC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택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TLB처럼 이 고기능성 PCB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심택은 굉장히 그 기술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신뢰도를 받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택에 대해서 전자업계 전반에 걸쳐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질 때는 심택이 먼저 그러니까 PCB가 먼저 판매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심택의 실적을 보면 전자업계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HBM 쪽에다가 먼저 그 심택이 이 PCB를 납품했던 경험력이 있기 때문에 AI 가속기 쪽 분야에서는 이 심택이 나름대로의 이 PCB 쪽에 강한 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반도체 재고를 먼저 가져가고 해서 가수요가 발생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쪽도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아졌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간다고 그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제네바에서 있었을 때 이게 90일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C나 심택 같은 유리기판 쪽에 뛰어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네, SKC와 심택 두 가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이 엔비디아가 묻어 있어요. 결국은 엔비디아의 이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의심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그래도 두 종목 중에 하나 선택을 해봐야겠죠. 우리 파트너님의 최선호주는 어떤 게 될까요? 역시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장주입니다. 이 시장에서 대장주가 처음으로 이 시장, 그러니까 유리기판 시장을 만들 때 대장주가 먼저 치고 나가고 이 대장주가 먼저 먹은 시장에서 나머지 짜투리들을 나머지 회사들이 먹는 겁니다. 지난번에 HMM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이 시장을 먹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뒤후발주자로 별로 먹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뛰어들지 못했고 결국은 이 지금 1분기도 그렇고 작년 실적에서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역전을 당한 겁니다. SKC는 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확실한 대장주로서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SKC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그런 타임이 되는 겁니다.
네, SKC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이런 조금 더 작은 종목들도 그 수혜를 입어갈 수 있다 보니까 대장주인 SKC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유리기판 앞으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들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띕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전략들 세워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렇게 QR코드로 접속하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에 유료 문자 서비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이슈들 짚어봤고요.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일 오전 9시 삼성닷컴 등 온라인에서 갤럭시 S25 엣지 비욘드 슬림 행사를 통해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했다. 갤럭시 S25 엣지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슬림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견고한 내구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장 직무대행은 갤럭시 S25 엣지는 초슬림 기술의 한계를 넘어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제품이라며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장인 정신의 완벽한 균형을 이뤄낸 업계의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강조했다. 갤럭시 S25 엣지는 정교한 설계와 경량화를 통해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얇은 5.8mm 두께의 슬림 디자인, 163g 무게를 구현했다. 삼성전자는 23일 갤럭시 S25 엣지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14일부터 20일까지 사전 판매를 실시한다. 가격은 256GB 기준 149만 6천원, 512GB는 163만 9천원이다. 자,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와 일주일 사이에 또 시장 환경이 굉장히 또 크게 변화를 했는데요. 미국하고 중국이 드디어 이 관세 협상에서 직접 이제 테이블을 마주했고 90일간의 관세 전쟁을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110%가 120%, 145% 막 올렸던 관세를 다시 뭐 30%, 20%대로 다 낮추면서 현실감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한마디로 정신을 차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환호를 하면서
솔직히 그런 그 시장을 보면 좀 조삼모사 속의 원숭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초에 없던 관세를 만들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렇게 결국 다시 돌려버릴 거면 처음부터 그냥 협상을 해서 이러한 지경을 만들지 않는 게 훨씬 더 현명했을 텐데 하여튼 시장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으로 한번 돌아오면 우리 시장은 6월 3일 조기 대선에 모든 포커스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내에 나오는 뉴스들은 대부분 대선 공약으로 나오는 말들이고 그 대선 공약이 결국은 투자자들의 투자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세를 들리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항상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런 그 대선 공약들이 나오는 것들은 그 공약은 결국은 뉴스가 되고 그 뉴스 쏟아져 나온 뉴스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 되면 돈도 따라가고 매수라는 그 매수 주문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뉴스가 많은데 주가 시세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요즘은 이 뉴스라는 게 HTS나 MTS 같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또 우리가 보고 있는 PC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서 곧바로 뉴스가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런 대선 공약은 누군가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또 누가 선출이 되면 그 사람이 꾸리는 그 정부에서 이 대선 공약은 실제로 우리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죠. 최근 들어서 지금 유진 로봇인가요? 그 종목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는데 그 이유가 무슨 로봇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유진 로봇 사회이사가 이런 그 모 특정 정치인의 이 캠프에 참여를 했다. 이 뉴스가 이틀 상한가, 그럼 60%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정치인 테마주가 되는 건데요. 이런 지연, 인연, 학연은 결국은 테마 바람이 불 때는 주가가 잘 오르는 것 같지만 그 주가가 오른 것만큼의 그 기업의 주가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실적이 뒤따라가 주지 못하면 바로 폭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유입될 때 이런 그 대선 공약 관련주들이 테마 바람을 이고 잘 가지만 결국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을 잘 보시고 결국은 이제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처음 움직였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오늘 그 대선 공약들 중에 제가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나 K-팝 관련주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K-팝 관련주들은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작년이 가장 그래도 실적이 나빴던 종목이고 올해 들어와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는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K-팝은 그 K-팝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1분기 때가 어떻게 보면 공방기예요. 신곡을 만들고 새로운 안무를 짜고 하는 시기고 2분기부터는 그 1분기 때 만들어진 신곡과 또 안무를 갖고 실제로 런칭을 하면서 신곡들을 앨범으로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 효과를 봐서 3분기, 4분기 때 월드 투어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가장 낮은 것이고 1분기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가 실적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1분기 실적마저 좋은 업체들은 2분기, 3분기, 4분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K-팝 아티스트들을 길러내는 육성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이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뽑아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죠. 이건 단순히 춤과 노래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 그 진출하려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어권 같은 이런 외국어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외국의 아티스트까지, 외국의 이제 어린 학생들까지 받아들여서 그 멤버 안에 외국인도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이러한 우리들만의 K 교육 방식의 이 아티스트를 길러내는 이런 그 도제식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 이 K-팝의 가장 강력한 창의력이면서 또한 그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앞선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형성하는데 IT 기술과 아티스트라는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면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K-팝을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카피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이 K-팝을 통해서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해외 한류가 형성이 되고 이 한류 형성은 곧바로 우리 K 브랜드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우리 상품의 판매율을 촉진시켜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K-팝을 좀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올 하반기에는 중국 시장이 한 8년여 만에 새로 오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뜻은 한한령 해제와 또 연결되는 건데요. 한한령 해제가 되면 우리나라 아티스트들 중에 5만 명 이상 그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티스트들이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지면 우리 한국 아티스트들이 다시 한번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생수 회사의 뭐 광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중국의 음료 회사나 어떤 뭐 상품의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에서 먹었던 음료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또 이런 유행이 또 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K-팝 효과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K-팝 아티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K-팝 아티스트가 얼마만큼 해외에 많이 유명해지고 또 팬덤을 형성시키는지 그리고 팬덤을 통해서 음반을 팔고 음원을 판매하고 또 부수적으로 이 아티스트가 가서 광고도 찍으면서 이런 K-팝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연예 기획사에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익을 돈을 버는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팝 아티스트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 이걸 잘 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잘 선택해서 이런 연예기획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K-팝 효과를 잘 관찰을 하시고 지켜볼 수 있어야만 여러분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략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K-팝은 기본적으로 아티스트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티스트를 데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티스트와 계약을 제대로 또 제일 갱신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아티스트가 팬덤을 형성하는데 회사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IT적 능력이나 또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런 K-팝 아티스트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하는지를 잘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연예 기획사를 찾아낼 수가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K-팝이 이 중국 한한령이 해제되면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K-팝 관련주들을 찾으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엔터주 올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신호탄이 이펙트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좀 지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이런 상승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파트너님은 여전히 상승 추세는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공략해 봐야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공략주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K-팝 관련주, 이 K-팝 관련된 연예기획사들은 지금이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예전의 주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겨우 발목 정도 아니면 좀 무리해서 본다면 이 무릎 정도 지나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브를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잘 키워왔는데 이 뉴진스가 이 하이브 그룹에서 이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법정 소송까지 하고 시끄러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미지도 나빠지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다 정리됐고 뉴진스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BTS의 완전체 컴백을 갖고 이 하이브는 여기에 대해서 이 외부에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하이브는 가장 큰 IP인 이 방탄소년단 BTS가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개별적으로 돌아오는 멤버들이 각 개별적으로 이
그 개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말에는 이 BTS라는 완전체가 모여서 함께 공연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하이브의 진짜 진정한 실적, 즉 하이브가 진짜 제대로 돈을 버는 건 연말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그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도 하이브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그거는 항상 주식은 기대감에 사서 실적으로 확인하고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는 이 타이밍이 지금 제대로 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매수가는 26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5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5만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겨우 1분기 지나고 2분기도 딱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추가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그 K-팝 기업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견인해서 갈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잔파도에 그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종목은 올 연말에 BTS 오빠들이 돌아온다. 이 생각만 하시고 버티신다면 충분히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인 거 기억하시고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했을 때 지금 가장 먼저 중국 지방정부들은 우리 한국의 BTS 같은 이런 대형 아티스트를 데려와서 큰 공연을 하고 싶어 합니다. 5만 명, 8만 명 들어가는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하면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전국 각지에서 중국의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를 구경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런 그 팬들이 몰려드는데요. 그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여기서 소비하는 그 소비를 지방 정부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이런 하이브의 중국 공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엔터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카카오엔터와 시너지를 낸다면 네, 맞습니다. SM입니다. 카카오엔터 쪽 카카오그룹이 SM을 인수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SM이 우리나라 이 엔터업계의 1세대로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유명세를 갖고 있는데 이수만 씨가 이 회사를 이제 팔고 나가면서 이러한 팬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걱정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M은 다른 엔터업체들보다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이 우상향하는 차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SM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여기에 맞춰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1세대 그 연예기획사로서 이 소녀시대나 에스파,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아티스트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어느 공간에선가 이 월드 투어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각각 하나가 5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아티스트들입니다. 이런 대형 아티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SM 자체도 돈을 벌지만 SM이 갖고 있는 이 아티스트들 IP라고 부른다면 이 IP를 이용해서 다른 카카오엔터와 코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SM이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신인 걸그룹인 하츠투하츠 이게 이번에 또 삼성전자의 그 TV 플러스라고 해서 스마트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런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츠투하츠가 안정적으로 이 데뷔를 했고 데뷔를 함과 함께 이 월드 투어에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인지도를 얻게 됐죠. 이거는 대단한 그 삼성전자와 SM의 코어기라는 대단한 혁신적인 방법이면서 또 이런 연예기획사가 좀 더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면에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좀 짧게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17만 원 제시해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매수 단가를 낮추면 또 매수 수량을 늘리면 이건 말 그대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매수가 완료되고 이제는 이 회사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된 걸 기다리면서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차트를 보면서 기다릴 때 이 회사가 이 오버슈팅하는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점이 어느 가격이 고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분할해서 매도를 하는데요. 그 매도를 할 때도 이 회사 목표가 17만 원 오버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SM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 SM도 좀 길게 보실 게 필요하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그 세 번째 종목은
이게 여자아이들이라는 IP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여자아이들은 이번에 재계약을 한 쪽입니다.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가 이 수익을 더 가져갈 수는 없죠. 항상 그러니까 IP, 아티스트가 첫 번째 7년 동안은 회사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지만 이 회사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익을 이런 아티스트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수익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도 이런 기존에 잘 나가는 이 아티스트를 계속 밀어주는 건 이런 아티스트를 전면에 세우고 능력 있는 새로운 신인 아티스트를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입 그런 아티스트를 길러내면서 발음이 좀 어렵네요. 길러내면서 여기서 또 새로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시장을 오리엔트해서 이쪽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아이들도 이제 7년이라는 데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기념해서 앞에서 여자라는 G라는 그걸 띄어내고 그냥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이름을 바뀌었고 이 여자아이들 안에 중국인 이 멤버가 꾸준히 중국에서 개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가져왔죠.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에 이런 중국이 한한령 해제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나라 아티스트 중에 그래도 좀 이름이 있고 유명한 아티스트 중에 중국 공연을 5만 명 이상 제일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데가 이 큐브엔터의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방탄, BTS를 데려다가 공연하는 것은 나름대로 중국 한한령 해제했을 때 이 중국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보다 좀 작은 큐브엔터 같은 이런 중소형 이런 연예기획사의 아이들이라는 이 IP, 아티스트를 데려와서 먼저 한번 이런 5만 명짜리 큰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잘 보시고 큐브엔터 이것도 좀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는데 매수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8,500원 좀 짧게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매수는 항상 매수 수량을 늘리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분할해서 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이게 손절가에 다가가더라도 손절가에 한꺼번에 다 쳐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했던 분할했던 것만큼 분할해서 사는 것, 분할해서 다시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겁니다. 수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요. 그렇게 하고 매수가 끝났을 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이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오르면 목표가라는 부분에서 한꺼번에 다 패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분할해서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점, 상투는 지나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엔터주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 역시나 앞으로 실적 더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종목으로는 하이브, SM, 큐브엔터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이브, 이 BTS 다들 이제 복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엔터주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공략주들, 매도 타점들 좀 짚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해보시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또 안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들 세워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4시에 또 알찬 정보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